안녕하세요. 자, 25학년도 합격을 위한 합격 전략회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제가 좀 늦게 그 재공지를 해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로만 이제 했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내일은 훨씬 더 춥다고 하니까 우리 임용 준비생들은 특히나 건강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제가 저저번 주였죠. 네. 그 기출 해설을 그때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예고한 대로 이제 그 올해 예상 컷 그리고 이번 시험에 대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인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를 분석을 하는 시간을 지금 인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예상 시간은 제가 1 시간 반을 잡았었는데요. 따라서 인제 설명을 쪼끔 압축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그 매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모든 그 시험은 항상 기출 문제의 흐름에 집중을 해야 되고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올해 기출 문제가 특히나 더 굉장히 심했던 것이 이 기출 문제의 어떤 그 재활용이 굉장히 좀 많았고, 그것도 인제 단순한 난이도를 쉽게 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어렵게 고활용,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인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출의 흐름에 집중을 하라."라는 건데요. 어 그 어느 해보다 올해는 이 기출 문제에 대한 흐름을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이 얘기는 내년에는 더 심할 거예요. 최소한 올해가 이랬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올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 보면 특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제 지금 그 아주 장수생들은 이제 안 계시겠지만 한 3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올해 문제가 이 3년 전의 기출 문제를 특히나 많이 활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전의 기출 문제는요, 그때 처음 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전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던 것들이 3년 전 혹은 3-4년 전에 나왔던 게 다시 올해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 나온 기출 문제는 그러한 틀을 보다 확실하게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식 기출 문제까지 안 가더라도 7-8년 전 문제들이 역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특히나 이 3년 전의 기출 문제의 빈도수가 높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문제들은 그 이전에 객관식 때부터 혹은 7-8년 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특히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출은 어떻게 출처가 되는가? 이 기출이 단순하게 문제로만 겉핥기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올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인제 각색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출 문제는 어쨌든 뭐 난이도가 쉽든 중간이든 어렵든 간에 일반적으로 인제 강사들의 교재, 뭐 제 교재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누적되어 온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필독서들을 편저를 한 거기 때문에요. 중요한 부분들을 추려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교재 자체도 이미 필독서들이겠죠. 그리고 인제 그 외에 인제 추가되는 필독서들, 거기다가 교과서들, 올해도 인제 교과서가 역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인제 검색이라고 넣어 드렸는데 사실 요즘은 그 이 용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사전이나 이러한 프린트된 인쇄물일 뿐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검색 엔진까지 돌린다면은 기출 문제는 이렇게 인제 출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러한 기출 문제들은 올해 인제 기출 문제 특징을 제가 저저번 주에 그때 기출 문제 해설을 하면서 답을 오픈북을 해서 최대한 정확성에 근거해서 답을 그때 만들어서 인제 카페에 오픈을 했습니다. 어 제가 보는 올해 기출 문제의 큰 경향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일단 넓고 깊어졌다. 두 번째, 기본 문항에서의 요구 파악을 유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이대로 써라."라는 요구를 제시를 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걸 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요구 파악에서 이제 놓친 부분들 때문에 감점이 되었다라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 문제들을 고활용을 했다. 이 굉장히 아주 난이도도 높게 그리고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단지 올해를 분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인제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해 드렸던 것은 어 이전의 기출 문제에서 올해 기출 문제 색다르게 뭔가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내년도에 하나의 기본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에 대한 순차적인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요. 내년에 방향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 봅시다. 자, 넓고 깊어진 문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난이도 아주 높은 난이도의 문제라고 하죠. 뭐 단적인 예로 이번에 시험 나왔던 것 중에서는 뭐 우리 현대미술의 자케라든가 프린스의 그런 현대미술 도판들, 뭐 담요옥을 요런 도판들, 입법 개품, 그죠? 그런 식의 인제 용어들까지 묻는 것은 사실 예전으로 돌이켜 보면은 너무 좀 심한 케이스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제 올해 문제 중에서 특히 미술사 문제들과 지금 얘기한 그러한 현대미술 도판들은 거의 준학예사 시험급이다. 근데 제가 예전 기출 문제 분석할 때도 한 3-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뭐 "학예사급 문제들이다."라고 얘기했던 문항들이 매년 한두 문제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점차 학예사의 미술사 시험은 굉장히 아주 난이도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이 가끔 섞여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빈도수가 쪼끔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술사에 한해서는 이제는 뭐 완전 기본적인 도판들은 너무나 인제 바닥이고요. 현대미술 파트에서 특히나 굉장히 다각도로 변화된, 그러면서도 뭔가 이슈가 인제 던져질 수 있는, 그래서 올해 나온 프린스하고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의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작위로 막 아무나 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두 작가 정도면은 이 현대미술의 어떤 그런 다양성에서 하나의 틀을 잡았던, 예, 그러한 기법론 혹은 방법론의 핵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 깊고 넓어진 문제의 어떤 그런 틀 중에 또 하나는 필독서의 발췌독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발췌독이 무슨 말이죠? 발췌독. 예, 말 그대로 우리가 인제 필독서가 있으면 그 한 권 전체를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거기에서 인제 요약 그리고 정리 암기를 하는 독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독도 아니고요. 발췌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전략적으로 '내년에는 훨씬 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인제 이 발췌독 자체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기출 문항에 심층 응용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넓고 깊어진 문제에서 올해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됐었을 겁니다. 하나씩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가 인제 이 미술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준학예사급 시험급이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 이 프린스의 무제 카우보이, 그죠? 예, 그 말보로 담배, 즉 담배에 있는 광고를 그대로 차용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인 양 인제 이 독창성이 이 원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죠. 자켈 푸베르 점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대한 그 명화를 아주 싸구려틱하게 보이게끔 망점, 즉 인쇄물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자케나 프린스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 미술에서도 좀 글쎄요. 아주 현대 미술에 대한 감상이라든가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 혹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 뭐 소위 서양학과 졸업하고 대학원생이라든가 미술 이론가 아니면은 인제 전업 작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매달 받아보는 월간 잡지, 월간 미술이라는 잡지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작가들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제 그렇다면 요 정도 급에 해당하는 그런 유명한 혹은 덜 유명하더라도 중요한 작품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암기를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거기에도 인제 요령이 있겠죠. 우리가 무작정 다 긁어 모아서 외울 수는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그리고 인제 올해 또 중국 미술사에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온 도판, 제가 일단 학예사급 준학예사급 문제 도판으로는 사실 이 서비용의 우궁 이상만을 고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조명부의 이 작품 자체는 낯설지만 어 그 복고적인 특징에 대한 분석 문제하고요. 인제 이 그림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의성, 그 정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물었기 때문에 이 도판 자체 사유여 구학도에 대한 걸 물었기 때문에 저거는 또 그냥 조명보라는 어떤 그런 특징의 단순한 표현 특징을 묻는 게 아니라 구체성, 이 작품에 대한 구체적 상징성까지 물었기 때문에 역시 난이도는 좀 있었다. 물론 우리는 이 근현대 미술에 있는 저 서비용의 저작품은 뭐 마찬가지로 작게 프린스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진, 올해 인제 사진은 저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상태에서 기법과 사진에 대한 감상 파트가 하나로 묶여져서 나온 문제가 바로 스키모토 히로시, 그리고 인제 브레송, 뭐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경우는 아마 데뷔들을 했을 거예요. 다만 저도 문제 냈습니다만 인제 결정적인 순간 자체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가로치기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찍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썼고 요 정도만 했었지, 이번에는 이러한 브레송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그렇다면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썼는가, 그 도구 렌즈에 대한 각각의 기능을 역할을 물었다라는 것이 저희의 예상보다는 한 단계씩 더 깊게 파고들고 수험생들을 단계, 단계 맞게 차곡차곡 문항들을 연차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배려가 없이 가차없이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점이 올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사진의 감상 파트가 나올 거야.'라고 우리 충분히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면 사진 문항이 올해 연차별로 볼 때 나올 때가 됐고, 그렇다면 사진은 기법이냐 사진 작품의 감상이냐인데요. 어 둘 중에서는 아직 안 나온 게 감상 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는 했습니다만 일본 작가 히로시도 마찬가지고 뭐 브레송 같은 경우도 이도파는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히로시라는 작가는 또 사진의 역사에서 굉장히 또 한 획을 그은 작가로서 이 측광 노출을 철저하게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요런 정도의 사진의 역사까지도 저희가 대비를 한다는 것은 거의 학예사급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인제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뒷북치기로 공부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뭐 얘네들이 나와서 내년에 또 중국 미술사가 그렇다면 또 현대 쪽이 나올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요거는 인제 또 다른 문제예요. 사진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사진의 역사를 또 다 올해 꿰뚫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학습 전략이라고 짠 것은 이게 먼 2-3년 뒤에 합격을 위한 노하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4 년도죠. 이제 한 달 있으면 생길 24 년도에 1 년치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철저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근거가 뭐 그 지름길이 인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절대 이 나왔던 문제를 그 뒤를 따라가는 문제식으로 따라가는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필독서의 발췌적 부분인데요. 사실 올해 필독서 부분들이 이번에만 그렇게 발췌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매년 발췌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빈도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인제 몇 개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고 실제로 그 필독서 부분에 대한 발췌 부분들을 여기 잘라 왔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 갖고 있는 미술 감상과 미술 비평 교육 시공사 있는 바퀴랑 거기에서 미틀러의 단계 가로 문장 넣기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요거는 이 필독서 이전에 인제 제 교재에도 다 실려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만 잘했어도 괜찮지만, 문제는 그 문항 중에서 바로 이 역사적 지식의 습득, 역사적 판단이라는 그 가로치기 1 점짜리였었어요. 요거는 단순 암기를 하기에는 필독서 부분까지 같이 한번 병행해서 봤어야 된다라는 건데, 나머지 여기 제가 요쪽 페이지에 하나가 더 있을 텐데 고거는 복사를 못 했네요. 외부 단서를 찾기 위한 관찰.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나머지 답은 내부 단서를 찾기 위한 관찰이 되겠죠. 저런 것들은 단순 암기 교재에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외웠으면 되는 거지만, 요런 문장들은 요 파트를 캡처, 즉 발췌독을 해서 문장 전체를 읽으시면서 요런 따옴표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인제 문제풀이 때 여러분들에게 혼자 공부를 집에서 할 때도 "이런 가로치기 연습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읽어 가면서 단어든 혹은 요렇게 2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요러한 문장이든 간에 "중요하다 싶으면은 가로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뭐 작은 포스트잇으로 막아 놓고요. 일단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제 한번 쭉 외우고 지나가고 이제 한 10 페이지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봐서 복습을 하실 때
자, 아까 덮어 놓은 요 역사적 판단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는지를 한번 다시 암기를 하고 기억이 안 나면 들춰 봐야겠죠. 요런 식의 인제 구체적인 학습법까지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이 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제 많은 그 발췌를 할 수 있는 필독서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필독서 발췌도까지 더 많이 해야 된다면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필독서 여러분들이 올해 인제 파나 문제 어 뭐 다들 인제 분석을 하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답지에도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만, 올해 파나의 필독서는 한 권에서만 나온 건 아니었어요. 물론 좀 주된 필독서는 이명길의 이 파나였죠. 근데 인제 이 도판 자체에 좀 더 정확하게 도구까지 쓴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인제 좌측에 있는 이명길의 파나고요. 그 외에 이 구자연의 파나 둘 다 미진사 책들인데요. 요거는 인제 흑백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과정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쪼끔 더 스크레이퍼하고 바니서라는 도구 자체에 대한 설명이 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임명길 파나고요. 제가 지금 다른 페이지를 다 복사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인제 왜 그 모서리를 45도 각도로 그렇게 마크를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에서는 요 책에도 이유가 더 같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 부분은 뭐 대체로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정답을 적었을 텐데, 이명길의 판화와 구자연의 판화 책에서 좀 더 그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구자연의 판화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인제 같은 부분을 하더라도 이 도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자연의 판화에서는 좀 더 옛날 책이라서 그런 건지 여기에 지금 스크레이퍼 자체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스크레이퍼 자체가 아니라 도판을 잘 보시면 반이 선 걸 알 수 있는데, 이 문장에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명길 판화에는 그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 부분을 봤다면, 그래서 인제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싶었다면은 도구 같은 것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플레이트 마크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나머지 3 개를 맞추면 3 점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3 점이라면 잘 본 겁니다. 그죠? 어 근데 인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명길의 판화는 뭐 구자연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 절판된 게 많아서 이제 본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인제 "책을 좀 출간해 달라. 구하고 싶다."라고 전화를 하면 될 거예요. 이명길의 판화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필독서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나왔던 필독서가 인제 계속 나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인제 대표적으로 클릭 한국미술사 올해 벌써 3년 차죠. 요 책은 인제 벌써 2년 차고요. 그렇다면 인제 내년에는 뭐 다른 판화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 이명길 판화책은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래서 인제 제 교재에서는 올해 판화 부분에 저 이명길 판화를 비롯한 나머지 필독서 부분들을 더 많이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판된 걸 굳이 찾지 않더라도 저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책의 거의 한 3배 가깝죠. 이 책은 좀 얇은데, 그죠? 그 외에 한운성의 판화의 세계도 있고요. 사실 책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언제 다 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교재에서 잡아 놓고 거기에서 인제 빠진 부분들이나 누락된 부분들을, 혹은 어떤 그런 도판들을 칼라 같은 것들을 찾아서 본다는, 요런 식으로 인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올해는 제가 그 비어 있는 부분들을 더 좀 많이 심야이론 교재 표현 파트에 넣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제 이번에 또 서양 조각사에서 올해 조각사 문제가 결국 3 문제나 나온 거예요. 그죠? 뭐 물론 그중에 하나는 인제 조형노수 원리 문제겠지만, 글쎄요. 뭐 우리가 인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기출의 어떤 흐름을 파악해라."라고 인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 올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더 줄일 수가 있고, 거기에서도 좀 더 가능성 있는 것들을 저희가 더 마찬가지로 또 추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올해 제가 수업 중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각은 두 파트가 있습니다. 이 표현 파트에서의 조각, 인제 말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술사에서의 조각이에요. 그죠? 근데 미술사에서 조각은 사실 우리가 재작년에 로댕이 나오면서 약간 그 기법적인 측면에서 인제, 그죠, 약간 난이도 있는 것도 같이 나왔었죠. 물론 쉬운 것도 같이 나왔지만. 그래서 올해는 반반이었어요, 조각사 쪽에서는. 근데 표현 파트의 조각은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았었던, 왜냐하면 인제 드로잉이나 회화 기법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비를 좀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마티스와 드가의 공통점을 물으면서 로댕과 비교하는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3년 전에 그 기출 문제 로댕 문제를 다시 고활용한 문제로서 요 필독서는 20 세기 서양 조각의 거장들이라는, 이것도 역시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요 책은 아주 예전, 거의 한 10년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부터 활용이 됐던 그게 이제 다시 이제 회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마티스와 드가의 요 문제 자체는요. 특히 드가 문제는 우리가 객관식에 나왔던 그 무희, 그죠? 네, 그 오브제 밀랍으로 만든 석고뜨기 한 거, 그 작품이 나왔던 객관식에 대한 다시 고활용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발췌독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필독서는 사실 발췌독이 중요하지만 요 책은요, 발췌독보다는 발췌 전 정독을 먼저 좀 해서 이 전체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췌와 정독의 병행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인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필독서를 발췌독하라고 하면 딱 고 발췌하는 고 부분만 암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시간이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방식이겠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마티스와 드가의 공통점을 두 가지 물었는데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출제자는 노댕의 "양감과는 좀 대조가 된다."라는 식으로 힌트를 좀 준 상태였기 때문에요. 여기에 제가 빨간 줄 그어 놓은 거를 나중에 한번 쭉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요 필독서의 32, 33 페이지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인제 이런 아라베스크의 어떤 선적인 문양이라든가 아라베스크의 선적인 어떤 표현, 시각적인 균형이라든가 편안한 조화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 해서 인제 전반적으로 동세, 어떤 선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독을 해서 추려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쪽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큰 특징으로 분류를 해서 인제 빈 칸이나 아니면 포스트잇에다가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요쪽 양 페이지를 종합해서 요약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발췌 이전에 정독 요약이 먼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조각사인데요. 요거는 인제 조각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형 요소 원리 문제이기도 했었죠. 바로 브랑쿠시의 선구조 형태인 반복을 물으면서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이번의 문제는 이 환경, 그죠? 그리고 반복이 답이었습니다만, 뭐 반복은 조형 요소 원리에서 원리로서 문제를 냈던 거고요. 환경은 인제 브랑쿠시 자체 이 작품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였는데요. 요거는 간추린 서양 현대 조각의 역사, 그죠? 하버드 리드죠. 왼쪽 페이지 보시면 92 페이지 바로 위아래로 우리가 나왔던 고 페이지 고대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인제 우측에 이 설명을 쭉 읽어 보시면 요게 인제 브랑쿠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별적인 그 작가만의 어떤 그런 그 조각의 어떤 그 표현의 흐름, 조형사의 흐름에서 후반기에 나왔던 고향에서 만든 작업 시리즈인데요. 여기 문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상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인제 좌우측에 있는 요 두 개의 도판들에서 바로 반복이라는 조각 형태는 그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한 것이며 그의 선구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해서 반복을 특별하게 인제 강조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요거를 인제 출제자는 조형 원리 중이라고 해서 인제 여러분들을 다소 현혹을 시키는, 예, 그런 문장을 냈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는 반복을 조각 형태라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기출자 혹은 이 지필자 등등이 사용하는 어원은 그 용어 자체는 딱 미술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각도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용어 자체가 이 문장에서 이 캡처된 요 부분에서 앞뒤의 전후 문맥을 잘 보고 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항상 해야 된다. 너무 그 단어 하나, 글자 하나의 뜻에만 얽매이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각 파트 이렇게 두 개를 봤는데, 자, 지금까지 본 게 바로 뭐냐면 올해 기출 문제에서 소위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물론 지금 브랑쿠시 문제는 제가 필독서 설명하다가 넘어온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전체 올해 기출 문제에 대한 큰 틀을 먼저 파악을 하자라는 거죠. 기본 문항의 요구 파악에 강화가 특히나 더 두드러졌다인데요. 요거는 사실 올해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매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 쉽더라도 문제 잘 보고 요구 꼭 확인해라.
실수하지 마라. 시간 꼭 내서 시험 1 시간 반 중간중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이 요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매년 요구를 놓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차피 어려운 문제에서는 요구를 놓쳐도 상관없어요. 어려우니까 어차피 틀렸을 테니까. 그죠? 근데 쉬운 문항일 때는, 그래서 점수를 꼭 챙겨서 갔어야 되는 그런 문항에서도 요구를 놓쳐서 틀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올해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석가탑 나오면서 다보탑 그 이영탑을 물었었죠. 네, 그러면서 인제 거기에서 인제 제가 지금 푸른색 글을 써 놓은 부분이 인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요구야."라고 제시된 부분이에요. "도판에 나타나는 것 한정해서 쓰고 탑 세부 명칭을 써라." 이거에서 우리는 '아, 기단에서 2 층을 얘기를 해야겠구나. 돌 사자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탑 세부 명칭까지를 써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각의 장법 분석 문제에서 문장이 분명히 이 장법의 구조 방법으로서 적용된 것을 그 도판에서 찾아라. 구조 방법이라고 분명히 제시를 했잖아요. 구조란 이게 어떻게 배치되느냐의 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열 후에 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제 그 배열 방식이 아니라 배열 후의 틀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아래쪽이 우측 하단이 비어 있고 우측 위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전체 글자들이 각각 다 길게 길게 늘어져 있고 바로 굴신과 나양을 묻는 것이다라는 것을 요구로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색상 대비해서 너무나 쉽게 나왔던 바로 중간 혼합, 채도 대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묘법에 적용된 이 문장을 넣지 않아도 돼요. "병치 혼합의 채도 변화의 특징을 써라."라고 물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전묘법이라는 그 도판을, 그러니까 도판에도 없는데 왜 전묘법을 따로 제시를 해서, 도판에 분명히 전묘법에 신인상주의 그림이 없었잖아요. 왜 거기 밑줄을 그은 상태에서 채도 변화를 물었느냐? 어 간접적으로 미술사에서 신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된 이치를 알고 있니?"를 물은 거예요. 따라서 인제 인상주의 작가들이 이전에 사실주의 작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채도가 밝아졌잖아요. 왜? 블렌딩을 최소했으니까. 그런데도 인상주의 작가들조차도 신인상주의 작가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팔레트 위에서 블렌딩을 했단 말이야, 두 색을 섞더라도. 그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밝아졌고 맑아졌죠. 그러나 신인상주의 작가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블렌딩을 했잖아요. 섞었잖아요. 그래서 "섞지 말자. 그리고 나열해 보자." 그러면 어 분명히 다양한 색을 낼 수가 있어. 대신 채도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이게 그들의 등장하게 된 색채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채도는 변화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가 정답이었죠. 22년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문장들 내용 요소를 활용하여 성취 기준을 진술하는 방식을 쓰라 했는데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요. 제가 역대 기출 문제 흐름별 분석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과정론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는 지금 다시 안 나오니까 버려라. 왜냐하면 뭐 07년 원년 교육 과정 변화의 문제를 지금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 방향은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제 6 차에서 7 차로 바뀔 때, 7 차에서 첫 번째 개정할 때 요 각각에 대한 변화의 틀 나올 때 그 당시에 문장들을 잘 보시면 개념이나 거기 제시되어 있는 문항을 적어라라는 문제를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냈던 적이 있어요. 요거는 누가 봐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역대 기출 문제에서의 그러한 분석의 훈련으로서 '이게 개념 묻는 거구나.'라는 것을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 문제의 고활용 문제입니다. 제가 인제 담요 오굴의 예를 들었어요. 자, 이 담요 오굴이라는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경로예요. 자, 일단 우리가 중국 미술사 파트를 공부를 한다면 교재로서 기본적인 내용들 쭉 흐름별로 특징 정리하시고 나서 기출 문제를 봅니다. 기출 문제에서 봤더니 3대 석굴이 나왔었네요. 그때 둔항 석굴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인제 그거를 보고 둔항 석굴이 다시 나오기보다는 우리는 기출 문제 흐름으로 파악을 잘하시는 분들은 둔항 석굴 나왔다고 둔항 석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3대 석굴 중에 나머지 2 개가 나올 거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석굴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는 거야, 둔항 석굴을 빼고. 그랬을 때 나머지 용문이나 윙강 석굴 중에서 인제 분석을 하는데, 자, 요 분석은 그때 둔항 석굴 기출이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낮았죠. 왜냐하면 둔항 석굴을 묻는 거였으니까. 근데 내용을 보시면 그렇고요. 도판을 보면은
약간의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인제 그런 걸 본다면 나머지 이대 석고를 분석할 때도 검색을 해서라도 용어 사전을 파헤쳐서라도 디테일한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머지 석굴의 특징, 의의가 있을 거고 건립 배경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이 건립 배경도 하나가 나왔죠. 왕족불, 어떤 황제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제 관련된 용어. 그래서 인제 결국 건립 배경에 관련된 두 인물 연관된 게 나온 거예요. 황제의 사상은 왕족불. 요거는 사실 요 문제 몰라도 풀 수 있는 미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도 왕이 자신은 곧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사상을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찍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담요 오굴은 이 건립 배경에서 '아 담요 스님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중심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담요 스님이 그 당시에 다섯굴 를 강조해서 설립했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인제 담요 오굴이 답이 되는 거죠. 결국 올해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한 방향성을 요렇게 인제 설정을 하시고 분석을 해 나가실 때 요 그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 나가는 요 부분에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올해 기출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훑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저희가 사실 이제 다음 주면 발표니까 뭐 그날 발표가 나겠죠. 제가 기출 분석을 좀 더 빨리 하고 그리고 인제 예측을 바로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했으면은 좀 더 여러분들 흥미를 가졌을 텐데 아마 지금은 좀 많은 분들이 흥미가 없을 거로 압니다. 이제 일 주일 뒤면 발표를 해요. 저희가 올해 예상 컷은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떨어질 것 같다." 그죠? 근데 인제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저도 인제 오픈북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예전 그 1차 컷들을 한번 쭉 훑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18 학년도부터 22 학년도까지 1차 컷입니다. 23 학년도죠. 네. 제가 여기 23 학년도까지 했으니까 인제 올해가 24 학년도니까 그죠? 네. 23 학년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부터 보면 저희가 그 예전 기출 문제에서의 인제 1차 컷이 언제 좀 높았냐면은 여기 지금 18 학년도죠. 요 18 학년도하고 17 학년도 요때까지는 1차 컷이 좀 높았어요. 지금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76.33 이에요. 교육학 플러스 전공. 상당히 높죠. 요 바로 직전 연도 17 학년도도 거의 70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아지기 시작한 게 바로 19 학년도부터였어요. 19 학년도니까 인제 18년 겨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급 낮아졌는데 거의 뭐 그 차이가 뭐 10점 이상. 자 경기도 같은 경우 69 였는데 물론 그전에 역시 70 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59. 이 차이를 보시면 거의 10점 하락이 됐습니다. 인천 69 에서 63. 뭐 인천은 인제 워낙 티오가 좀 적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인제 티오가 적은 것은 저 1차 컷에 약간의 함정수가 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쪼금이라도 성적이 높은 사람이 오면은 컷이 확 올라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 기준보다는 쪼끔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난이도 조절이 좀 돼서 자 인제 19 학년도, 20 학년도 요 20 학년도 이후부터가 인제 코로나 시국이죠. 그래서 67 대, 66대, 71 요게 올해 그러니깐 그 작년 말고 재작년이었어요. 그때가 쪼금 올라갔죠. 71 점대니까 그죠? 교육학에다가 전공을 합쳤는데 71 이다 이런 얘기는 교육학이 평균적으로 한 17, 18 이라고 쳤을 때 그죠? 나머지 점수가 전공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제 뭐 17만 보더라도 그죠? 전공에서는 일단은 50은 당연히 넘는 거고요. 그죠? 50 한 중반대, 초중반대까지 가겠네요. 자 그랬다가 인제 23 학년도죠. 작년, 올해 말고요. 작년에 인제 67 점 되었으니까 한 67, 66, 67 점대가 쪼금 어려웠을 때 아주 어려웠을 때는 63 서울을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다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낮았을 때는 59 점대. 그러고 나서 재작년에 약간 올라가서 67 점대 그리고 작년에는 65 점. 서울하고 경기는 항상 보면은 한 2 점, 3점 내외로 항상 서울이 조금 앞서 있는 것 같다. 인천은 인제 티오가 너무 적어서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보시면 인천은 오히려 작년이 그죠? 재작년보다 좀 올라갔네요. 그죠?
자, 대전, 충남, 충북입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빠뜨린 게 있어요. 빠뜨린 거는 인제 안 뽑았을 때 하고요. 제가 인제 그때 자료를 요약한 것들일 텐데요. 참고만 하세요. 대전 같은 경우도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작년이 좀 낮았고 재작년이 인제 좀 더 평균이었다. 그죠? 그리고 인제 충북 같은 경우 중간에 빠져 있는 거 빼고요. 역시 작년에 낮았고 재작년에 64점대. 대체로 작년이 좀 낮았어요, 그전보다. 자, 충남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충남은 여기 충북도 마찬가지인데요. 낮았을 때 점수가 좀 더 낮죠. 59점 되기 때문에 만약에 17 점을 교육학을 맞았다고 치면은 여기는 지금 전공에서 어 50 점도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7 이면.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40 점 40점 초중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아마 어 낮았다는 얘기인데 그건 인제 아무래도 인제 그 지역으로 어떤 특성 때문입니다. 인제 실기가 좀 많이 뽑는 곳이기 때문에 실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몰리면은 점수가 좀 낮았을 수도 있죠 뭐. 자,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이에요. 틀은 비슷비슷합니다. 부산도 예전에 70점 그러다가 확 낮아지고 다시 60 초중반을 쭉 오다가 작년에 63, 재작년에 65, 한 2점 차이지만 낮았고요. 대구 역시 70 에서부터 쭉쭉 내려가다가 66 점대 그리고 65 점대 항상 틀이 비슷하네요. 경북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요거 0점 돼 있는 것은 인제 그때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67 에서 57 이 10점 이하로 확 내려갔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점은 대도시 말고요. 충청남도 그죠?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남도, 북도들 같은 경우는 낮아질 때는 확 낮아진다. 그거는 인제 그 당해 인원이나 티오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 다른 변수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로는 그래도 너무 그 좀 흩어지는 것을 너무 멀리 배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꺼리는 지역이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종, 광주, 울산입니다. 설명 없이 한번 쭉 보시고 광주는 인제 작년에 안 뽑았잖아요. 그죠? 자료가 없고. 울산 같은 경우 67 에서 58 이런 것들은 인원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좀 울산은 인제 너무 인원이 적어서 사실 좀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어 많은 분들이 응시를 못 하거나 인제 피하게 되면 오히려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전남, 전북, 제주입니다. 제주가 재작년에 안 뽑았다가 작년에 61 점대. 전북 같은 경우도 흐름은 비슷비슷하네요. 64 점에서 62 점. 그죠? 전남 같은 경우는 그죠? 63, 62 그 흐름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올해에 대한 예상을 하기 전에 바로 작년이 좀 낮은 편이었고 그전 연도에는 쪼금 올라갔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제가 파악한 올해 예상 컷입니다. 어 저는 좀 어려웠을 때 컷으로 다시 회귀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19 학년도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올해 1차 컷은 제 예상이에요. 제가 칼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애매한데.' 싶은 것들을 전부 물채점까지 해서 점수폭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어 더욱더 많은 분들의 답을 좀 채점을 하고 싶었으나 인제 아무래도 제 수강생들에 한해서 인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강생들을 평균을 내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원래부터 좀 상위권자들 점수도 인제 같이 견주어서 봤을 때 어 '아 이 답은 누가 봐도 오픈북을 해 보니 그리고 요구를 파악해 보니 얘는 절대 맞게 할 수가 없어.'라는 것들을 틀리게 하고 아마 이 부분에서는 인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대서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잖아요. 오픈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 요구를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과연 뭘 묻는 것인지가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강사들의 답만 기다릴 겁니까? 그 강사들의 답이 과연 정확한지 우리는 몰라요. 정답을 공개를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오픈북을 하세요. 이미 문제는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그죠?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대체 왜 나왔을까? 이 도판의 특징이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등등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점수가 좀 내려가는 것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하기가 엄청 어려웠다면서요. 이 사실 교육학은 제가 분석을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뭐 점수가 이거 이 점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점수라면은 역대 최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점수가 맞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모아 보니까 15점 이하일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요. 만약에 교육학에서 혹시 물채점을 해서 이건 너무 심하다. 뭐 한 15, 16 까지 간다면 저기서 인제 1-2점 정도가 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전공인데요. 올해 전공도 저는 하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확성을 요구를 하는 부분들에서 정확하지 못하게 적었다.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그리고 인제 누가 봐도 이거는 칼제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전공 점수는 45에서 50 입니다. 이번에 50 넘으면은 상당히 잘한 거예요. 다만 50 넘은 그 부분에서 정말 애매한 거는 서술형들이에요. 기입형들은 딱 떨어지는 몇 개 말고 애매한 게 몇 개 있으나 그건 아마 허락 범위를 인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술형들은 굉장히 아마 모호한 답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문제를 내보는 입장에서 특히 제가 모든 문제는 저는 항상 3월 달부터 매주 첨삭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풀까? 여기서 요거 함정에 걸려 넘어가겠지? 요거는 요 문제를 보고 요 도판과 요 용어를 보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겠지? 이런 등등의 최대한 다양한 다각도의 사고를 해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이번에 정확하게 채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5에서 5 점입니다. 50 점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실제 발표했는데 어 한 50에서 50 초중반까지 올라가더라.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무 비슷한 오답들이 많아서 협의를 해서 "이거 오답인데 너무 비슷한 게 많습니다. 맞게 해야 될까요?"라고 협의를 해서 물채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인제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50점 정도면 특히 인제 고득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권에서는 전공은 아마 최하 점수가 50점 정도가 기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좀 낮은 지역은 이제 45 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인제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전체가 하락하는 건데요. 넓고 깊어진 전공 난이도의 어떤 상향성, 기본 문항의 요구의 정확성 대역이 미흡했다. 요런 부분들을 저는 인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어쨌든 최대한 지금 어 근거를 잡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 인제 채점 기준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이지만 아무리 저희가 뭐 양보를 하고 물러선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인제 고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인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어쨌든 뭐 다음 주 되면은 인제 발표가 날 거고요. 아쉽게도 또 그죠?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행히 1 차를 대고 인제 2차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굉장히 좀 감정의 격정기가 인제 다음 주에 올 텐데 중요한 것은 인제 내년입니다.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까지 나온 문제 경향을 보면은 아마 이 틀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어 약간 쉬워지거나 혹은 문제 유형 자체를 좀 더 평이하게 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명심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순환 주기 학습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기억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강의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고 그거를 인제 집에서 교재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더불어 인제 저도 인제 수업 중에 "요 부분은 교재 말고도 용어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인제 이런 과제 같은 것들 드리면 그 필독서들을 찾아서 역시 발췌해서 교재 부분에 혹은 서브노트에다가 인제 넣어 놓고 다시 한번 같이 정리를 하고요. 그 자체를 인제 회독을 하면서 요목화를 합니다. 회독과 요목화는 인제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을 요목화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이 인제 반복 회독이 됩니다. 이 회독의 주기는 제가 작년까지 합격 전략에서 발표했었던 그 대표적인 그 법칙이 있었죠. 그
137 법칙이요. 네,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주 해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요목화가 된 상태에서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회독 요목화까지 하고 교재 필독서까지 다 암기를 했는데 이거를 잘 외웠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내가 외운 것을 잘 각색해서 인출해서 정확하게 내 손으로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대부분 요 부분들이 빠진 채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이 점검, 뭐 첨삭 시험을 받든 점검을 하든 본인 스스로 확인하든 요 과정을 절대 소홀히 했으면 안 되고 최대한 자주 그리고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올해같이 쉬운 것들에서도 요구에 맞게 쓰는 훈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제 앞서 얘기했듯이 올해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해진 기출 문제 흐름 및 심층 응용화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회독에 대한 주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기출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특히 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쭉 예전부터 흐름별로 묶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이제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제 1년 단위씩 끊어서 공부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챕터별로 파나 서예, 표현 기법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흐름을 연도별로 쭉 흐름으로 묶어서 같이 보다 보면은 문제에 대한 예측 파악이 된다. 그래서 내가 올해 어떤 필독서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용 해독을 합니다. 이 내용은 기출 문제 나왔던 내용 포함한 기출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했는지, 문제로서 인제 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 해독까지 같이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심층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용어들은 올해까지 그 빈도수가 점점 높아져서 굉장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들을 융합하고 섞어서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한 다음 필독서 발췌까지 응용을 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담요 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필독서 발췌의 흐름까지 인제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기출 문제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죠? 따라서 인제 내가 봤던 2년 전의 기출 문제, 3년 전의 기출 문제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다시 나온다면은 인제 필독서에서 어떤 쪽까지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제 필독서를 발췌독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필독서 발췌독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필독서 한 권을 정독하기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필독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발췌독, 그 필독서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한 그 챕터 위주로 암기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인제 먼저 요약을 해야 됩니다. 항상 문단, 뭐 그게 10 줄이든 20 줄이든 30 줄이든 혹은 2 페이지든 1 페이지든 그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야죠.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문제화 시켜 봐야 된다. 여기서 문제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정식으로 만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가로를 치거나, 그죠? 혹은 포스트잇에 혹은 서브노트에다가 조그맣게 요쪽 페이지에서 만약에 묻는다면 어떤 걸 물을 것인가를 추측해서 한번 짧게 문장으로 쓰고 통 가로치기를 한다든가 요런 식의 간단한 문제화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제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사상 누각에 주의해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인제 어 필독서가 중요하고 용어들이 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중요해."라고 워낙 많은 얘기들을 듣고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사상 누각이 됩니다. 무너진다고요. 뭐가 약하면? 이론이 약하면. 자, 여러분들이 필독서까지 가려면 단계가 있어요. 일단 기본 이론이 탄탄한가? 그거를 바탕으로 심화 이론까지 잘 다져진 상태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야 필독서가 올라갈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거는 절대 양이 아닙니다. 우리 요거를 뒤엎으면은 우리 실제 공부하는 양이에요. 기본 이론은 되게 양이 제일 적죠. 저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그 얇은 책 한 권이잖아요. 심화 이론은 4 권이니까 상당히 공부 양이 굉장히 많아지죠, 양은. 필독서는 더 많아요. 그러면 저 굉장히 많은 필독서들을 대체 우리가 과연 다 봐야 되는가라는 게 인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이번에 많이 나왔던
조각사에 대한 필독서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 보통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 보시면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요게 김석의 조각사.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서양 현대 조각의 역사 간추린 거. 그죠? 네. 저 하버트 리드. 그리고 어 20 세기 서양 조각의 거장들 아까 또 나왔던 것들이죠. 요거는 좀 색이 얇아요. 보시면. 그리고 현대 조각의 흐름 예경사에서 나온 거 요것도 이번에 또 간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약간 두께가 얇은데요. 요게 이게 다가 아니라요. 더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보통 임용생들이 공부하면서 제일 좀 많이 보고 자주 보는 것들 축에 속하는 거 4 권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다고 치면 대체 이거를 언제 다 볼 것이며 그리고 인제 정독하는 와중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어떤 형평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강조한 대로 이 필독서들을 볼 때는 먼저 방향 예측부터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 조각사가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까요? 자 우리는 모릅니다. 요즘에는 2년 차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거를 함부로 예측을 100% 할 수는 없어요. 다만 80-90%는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올 거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80% 정도 확률은 맞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다고 오래 공부하는데 서양 조각사 인제 안 나올 거니까 아예 안 볼 거야라고 해서 아예 그저 10% 20%의 그 확률에서 싹 다 버리고 미술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큰 도박이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1, 2, 3, 4 월에 이론 정리할 때는 대부분 다 정리를 하실 텐데 막바지로 갈수록 그 추리는 정도에서 버리고 가져가는 게 좀 더 심해질 겁니다. 인제 그때 마지막에 한 90, 11월 달쯤에 심지어는 한 11월 달쯤에 최종 정리할 때는 아마 조각사는 좀 더 간단하게 혹은 어떤 부분은 아예 인제 버리고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이 시험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은 인제 다른 파트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인제 그쪽을 아까 봤던 필독사 보는 요령으로 인제 분석하는 게 낫지 이번에 나온 저 서양 조각의 역사를 포함한 것들을 이제 또 올해처럼 나왔으니까 또 나오겠지 저거를 굉장히 또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또 안 나오면은 '완전 헛수고를 했다.'라는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흐름을 잘 예측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상 누각이 되지 않게 조심하되 필독서를 아까처럼 이렇게 발췌하고 요약하고 문제화를 해 보는 과정들을 거치되 과연 어느 필독서 부분들이 올해는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는 기출해서 방향을 잡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제 앞서 저희가 올해 시험에서 인제 점수가 하락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건데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점수가 뺏기면 안 되는 점수.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전공 80점 만점 못 받아요. 우리 앞서 그 1차 컷 봤습니다만 예전에 전체 수석하신 분 그죠? 17 년인가요? 그때쯤에 그분이 인제 합산 점수가 거의 뭐죠 1 차에서 70 한 중후반대였는데 어 전공 점수가 역대 제가 기억하기로 70 점이 넘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전공반 70. 그래서 그분이 인제 합산 점수는 80 중반이 훨씬 넘었죠. 근데 인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공이 70점 넘기보다 60점 넘기보다 50점 넘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70 점, 60점 상상도 못할 거예요. 60 점만 해도 이제는 거의 마의 벽이 돼 가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아예 객관식처럼 오지선다로 나오면은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거겠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80 만점에서 내가 50 점대 이상을 일단 받는 것이 1차 목표가 돼야 된다면 전공에서. 왜냐하면 그 점수대를 받아야 난이도가 어려워도 최하가 그 점수가 좀 전공에서는 인제 그래도 컷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려워서 미처 준비를 못한 용어가 나와서 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절대 점수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전략을 일단 바닥에 깔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마라."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은 쪼끔 더 어려운 단어들, 쪼끔 더 어려운 도판들을 자꾸 외우다 보면은 점점점점 나도 모르게 외면받고 있는 기본 이론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핵심을 요약하고 요목화를 하고 메타 인지화를 하는 요 기본 이론의 흐름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핵심 요약은 결국 이 핵심이 인제 기본 이론 다음에 하게 되는 더 많은 양의 더 깊이 있는 내용의 심화 이론에 가서는 그 핵심들의 또 다른 핵심들이 붙어서 이게 우리가 그 어 눈송이를 저 높은 산 위에서 굴러 떨어뜨리면요. 처음에는 손주먹만한 그 눈이 계속 굴러가다 보면요. 원래 있던 그 눈은 점점 단단해지고 거기에 인제 바깥에 눈들이 계속 붙죠. 저 밑으로 가면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눈송이가요, 핵심 요약된 기본 이론 파트였는데요. 이게 점점 굴러가면서 다져집니다, 단단하게. 그러면서 쪼금씩 커져요. 심화 이론의 핵심 요약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밑으로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은 나중에 겉에 있는 눈송이들은 필독서 혹은 논문 혹은 교과서, 기타 심화 용어들이 붙어 있는 최종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게 되는 그 눈송이의 크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어 잘 이해하시고, 눈송이가 한번 돌아가는 게 1 회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회독이 해서 암기가 안 되면 수천 번 회독을 하세요. 왜 안 외워집니까? 그죠? 해서 수천 번 외우려면은 아무래도 잠시간을 줄여야 되고 뭐 쓸데없는 시간 줄여야 되잖아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인제 투자예요, 투자. 공부하는 투자 시간을 얼마나 두느냐는 문제죠. 자, 어쨌든 핵심 요약해서 요목화까지 하면 모든 기출 문제의 단골 패턴은 요목화인데, 올해는 이 요목화에서 약간 염색에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요목화가 나왔어요. 물론 이것도 고득점자들은 맞췄습니다. 바로 착색 발염, 백색 발염. 그거는 결국 염색에 우리 기출 나왔던 발염의 요목화 두 가지예요. 그냥 요목화예요. 그 깊이를 물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요목화는 모든 기출 문제에서 단골 패턴으로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인제 메타 인지화하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 이론부터 메타 인지화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올해 아까 얘기했던 그 채도 변화 색상환에서, 그죠? 중간 채도에서, 자, 이 중간 혼색에서의 전묘법의 채도 변화라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중간 혼합은 채도가 중간이야.' 아마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즉 메타 인지가 안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쉬운 내용에서도 '채도가 어떻게 되지? 명도는 어떻게 되지?' 한번 메타 인지 생각을 한번 더 깊이 있게 해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한 개념을 정립을 하고 문제로 한번 이미지화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제 이미지화. 아, 요거 만약에 나온다면 중간 혼색에서 회전 혼합은 섞이는 거니까 눈에는 섞인 다음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인제 높은 채도와 낮은 채도의 중간이 되는 게 맞고요. 병치는 나란히 있으니까 나란히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근데 우리가 뒤에서 보니깐 섞여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나란히 있잖아요. 채도나 명도가 섞이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없다고. 요런 거를 쉬운 것부터도, 아, 만약에 채도 물으면은 요렇게 써야지 문제를 이미지화하고, 거기 면적 비율 나왔잖아요. 가로치기를 해 보고. 그죠? 가로치기 해 놓고 포스트잇 붙여 놓고 나중에 쭉 해독하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봐서 다시 한번 외워 보고, 요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살이 붙는 것들이에요. 이번에 22년 교육과정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시간 낭비니까 노래 외우지도 말고 다른 내용 책에 외우지도 말고 첫 해 바뀐 해에는 이게 나올 거다. 제일 먼저 냈던 그 문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달라져요. 요게 패턴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고거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문제로서도 정리해야 되지만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방향성으로도 알아야 된다. 바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 공동체에 대한 부분, 디지털 교육, 친밀성, 융합성, 그리고 인제 이번에 시험 나왔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인데요. 특히 지식, 이해, 과정, 기능은 여러분들이 표현 파트 공부할 때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하면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나머지들 이번에 시험 나왔던 결국 UX 디자인 같은 경우도 디지털 교육에서의 인제 하나의 그죠? 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뭐 전통에 대한 거, 공동체 생태 환경성 우리 바로 작년에 시험 나왔던 그러한 뭐 미술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것들을 보다 방향성으로 좀 철저하게 예측을 하면서 가자.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이 다 된 사람들은 교과서로서 인제 방향을 한번 추출을 해 보세요. 이 교과서 추출은 매년 됩니다. 다만 그 교과서에 있는 그 많은 도판들과 그것들이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했을 때 그 대비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대비를 문제로 만들어 보면서 해야 돼요. 교과서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브릴로 상자 교과서가 굉장히 도판이 많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물론 인제 수업 중에는 워낙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쯤 본인이 브릴로 상자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비평가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번에 나왔던 자포니즘의 그 탕기 여감이나 그죠? 로코코의 그 시누아리즘 나왔던 그 도판도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딱 고렇게 도판들과 간단한 설명만 있지 그게 어떻게 문제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 몫이다? 여러분들 몫입니다. 메타 인지화 요거 인상주의 자포니즘의 영향, 그다음에 표현 특징 물론 제가 강사들이 그런 것들을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드렸죠. 그래서 인제 그 단기 연구 같은 경우도 표현 특징 그죠? 이 우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특징이 이미 여러 번 수업 중에도 강조했고 이 브릴로 상자 자체도 단토의 종말로 말씀드리면서 너무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복습만 철저하면은 전혀 어려운 점이 없다. 자 그리고 인제 융합 선택이 앞으로 좀 많아질 겁니다, 융합 쪽이. 그래서 인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이러한 융합 표현에 대한 도판들은 싸그리 다 외워 두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특별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교과서들에 보면 현대미술 파트에 특히 인제 고등학교 쪽이죠. 심화 선택 교과서 마찬가지고요. 요러한 융합 혹은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도판들과 작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싹 다 외워 두셔야 돼요. 아까 우리 올해 나왔던 현대미술 파트 자켓, 프린스 그런 급에 해당하는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거는 1 순위로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융합됐고 그죠?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은 알고리즘은 어떤 거고 이 작가는 어떤 의도이고 기존의 전형적인 미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요런 것들을 인제 분석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마스 미술 창작 교과서에 있는 소니즈 개발사의 알고리즘으로 그린 추상화 요런 것들이 인제 나머지 현대 미술의 추상화와 비교하는 문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죠. 또한 공동체로 생태 미술 팬데믹 이후에 세계 생태 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재작년에 시험 나온 거 바로 가타리의 그죠? 이 생태학 세 가지 요거 이제 올해쯤은 2년 차니깐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는 이런 생태 환경에 대한 설치 미술 작품들이 있으면 이런 의도, 설치 방식, 여기에 쓰여진 조각의 기법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 물론 이 필독서는 인제 올해는 인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국 생태미술 흐름과 현재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디지털화. 교과서에 보시면요. 특히 심화 교과서들, 선택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올해 UX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증강현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교과서뿐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 교과서 실려 있는 건 당연하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중에서 캡처를 한 거죠. 역시 교과서 발췌독입니다. 자 따라서 인제 사물 인터넷 그죠? 웨어러블 기기 그죠? 뭐 그 외에 가상현실이나 3D 프린팅 등등등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용어 정리가 필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외에 염색 가공 기초라는 교과 고교 심화 교과서에도 광섬유로 만든 스마트웨어 해 가지고요. 역시 웨어러블 혹은 광섬유라는 인제 재질의 현대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그런 재료가 되겠죠. 요런 내용들 쭉 읽어 보시면은 우리가 가로치기 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소재의 기능성 그죠? 뭐 기계적 기능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광섬유의 특징 이제는 재료의 폭이 그 깊이가 상당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 기술, 기능 관련된 도판 그리고 관련된 용어들
요런 것들을 서브 노트를 만들든 아니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교재부터 인제 확산되는 순환 구조상에서 어느 파트에서 이 부분이 나올 건지를 잘 보시고 사상 누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틀 위에다가 계속 쌓아 올릴 때 얘네들이 인제 추가가 되는 내용이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를 안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제 제가 크게 설명드린 핵심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거는 전부 방법론이고요. 뭐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결국 합격의 의지예요. 이 의지가 사실 공부를 시작하는 처음에는 대부분 다 굉장히 굳건하게 그죠?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이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 의지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극복하고 넘어가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합격의 의지는 결국은 어 '얼마나 내가 합격하고 싶은가. 내가 교사가 되는 그런 꿈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인제 분명히 공부를 시작하고 짧게는 1 년 길게는 2 년 3년 동안 지치고 나태해지고 슬럼프가 오게 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또 타협을 하면서 시간이 좀 허비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 의지로서. 알겠죠? 따라서 주기적으로 약간 나태해지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나약함과도 관련돼 있어요. 약간 좀 그 게을러지는 것도 있겠죠. 보다 더 패턴화된 체계적인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약간씩 운동도 같이 하시고 또한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습관인데요. 좋은 패턴,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흐트러지거나 다양해지면 안 돼요. 패턴이 다양하다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고 점수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등등 했을 때마다 느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도 누구나 다 겪는 예 '이런 과정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안정적인 심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점 명심을 하시고 어 여러분들 지금 이 제가 이제 1 시간 반 동안 이렇게 특강해 드린 이 내용들을 잘 명심하시면서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하거나 다시 시작을 하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붙을 수 있다.'라는 궁극의 그런 목표를 계속 되새기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야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 부분은 인제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라도 수업 중에 혹은 그 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카페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때 또 잡아서 갈 수 있는 예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멘트들 글로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내년도 합격을 위한 전략 특강을 했는데요. 올해 예상한 1차 합격 컷은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1차 결과가 발표가 날 텐데요. 뭐 제 예상이 틀리든 맞든 어쨌든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를 저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합격 전략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